옛날 옛적에 한양 바깥 장안촌이라는 곳에 작은 기방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곳에는 연화라는 이름을 가진 기녀가 살고 있었지요. 연화는 다른 기녀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정이었지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거든요. 연화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 때문에 기방에 팔려온 것은 벌써 10년 전 일이었답니다. 어머니와 헤어지던 그날 어머니는 연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지요. 연화야, 어디에 있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내가 누구든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어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습니다. 연화는 그때 겨우 12살이었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연화는 울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홀로 남겨진 작은 방에서 연화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지요. 기방 주인 마님은 김씨라는 성을 가진 50줄의 여인이었습니다. 젊어서 기생이었다가 나이 들어 기방을 운영하게 된 것이지요. 김 마님은 연화를 보며 혀를 찼어요. 이 계집애는 너무 얌전해서 탈이야. 손님들이 재미없어 할 텐데. 기방에는 연화 말고도 여러 기녀들이 있었습니다. 춘향이는 25살로 가장 나이가 많았고 월향이와 화향이는 연화와 비슷한 또래였지요. 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답니다. 춘향이는 원래 중인 집안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벼슬길에서 실각하며 가산을 탕진한 후 기방에 들어왔어요. 한때는 양반댁 아들과 혼담까지 오간 몸이었지만 이제는 술자리에서 가야금을 타며 노래를 불러야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강에 몸이나 던질 걸 그랬어. 춘향이는 가끔 이런 말을 하며 한숨을 쉬었지요. 월향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기방에 들어온 경우였습니다. 처사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첩을 들이더니 급기야 정식 부인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었어요. 월향이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혼자 기방에 왔답니다. 내 아이만이라도 제대로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해. 이 일이 부끄럽긴 하지만 어쩌겠어. 화양이는 그 중에서 가장 어렸는데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어요. 어려서부터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김마님이 거둬 기른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다른 기녀들보다 천진한 면이 있었답니다. 연화는 이런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각자가 기방에 들어온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 세상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살아가는 여인들이었지요. 어느 날 기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훈장이었어요. 정훈장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선비로 평소에는 술자리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친구들에 이끌려 따라온 것이었답니다. 연화가 술을 따라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훈장님, 혹시 이 글귀가 어느 책에서 나온 것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연화는 종이에 적힌 한시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훈장은 깜짝 놀랐어요. 이걸 어디서 보았느냐? 손님 중 한 분이 적어주신 것인데 뜻을 알고 싶어서요. 정훈장은 연화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또박또박한 글씨를 보며 감탄했지요. 내 글씨가 이렇게 단정하다니.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어머니께서 조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혼자 익혔어요. 그날부터 정훈장은 가끔씩 기방을 찾아와 연화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연화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연화야, 내가 만약 양반 집딸로 태어났다면 분명 훌륭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다. 훈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이곳에서 제 할 일을 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정훈장은 연화에게 몰래 더 깊은 학문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경과 서경의 구절들, 역사서의 내용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요. 김마님은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지켜봤습니다. 연화, 너는 요즘 너무 글에만 빠져 있어. 손님들이 재미없어 한다고 하더구나. 죄송합니다, 마님. 기생은 기생다워야 해. 너무 똑똑한 척하면 손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알아야지. 김마님의 걱정은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기방은 장사를 하는 곳이고 손님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돈이 되었거든요. 연화가 너무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면 술자리 분위기가 딱딱해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청에서 초청장이 온 것이었어요.
고을 사또 어른의 생신 불공을 위해 기녀들을 보내달라 하는구나. 김마님은 기뻐했습니다. 관청에서 부르는 일은 큰 돈이 되는 기회였거든요. 춘향이, 월향이, 그리고 연하까지 3명이 가거라. 실수하지 말고 예의를 지켜라. 사흘 후 연하는 다른 기녀들과 함께 장안사라는 큰 절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또의 생신 불공이 열릴 예정이었어요. 장안사는 산 중턱에 자리한 큰 절이었습니다. 대웅전을 비롯해 여러 건물들이 웅장하게 서 있었고 절 마당에는 500년도 더 된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지요. 불공이 시작되자 사또와 관아의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하는 처음 보는 화려한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과 그들의 부인들, 그리고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차려진 상들까지. 연하야, 긴장하지 마라. 우리는 그저 시중만 들면 된다. 춘향이가 조용히 귀띔해 주었습니다. 불공이 끝난 후 스님들이 기녀들에게 말했어요. 법당 청소를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수선해졌거든요. 연하는 다른 기녀들과 함께 절 뒤뜰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법당이 하나 더 있었는데 오래된 기왓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연하가 기왓장을 치우는데 그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보니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금비녀였답니다. 비녀에는 작은 꽃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고 금실로 세밀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빛이 났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월양이가 다가와서 비녀를 보며 놀랐어요. 이런 걸 어디서 주웠어? 정말 귀한 물건 같은데. 연하는 비녀를 들고 스님에게 갔습니다. 스님, 이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늙은 스님은 비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건 말이냐? 오래전부터 이 절에 있던 것이구나. 그럼 주인이 있는 건가요? 주인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셨지. 그분이 기도를 올리러 오실 때마다 그 비녀를 하고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뜨리고 가신 모양이야.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주인을 잃은 물건은 인연을 따라 가게 두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니라. 내가 찾았으니 내가 간직하거라. 연하는 비녀를 조심스럽게 치마폭에 감싸 보관했습니다. 기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향이가 물었어요. 연하야, 너 혹시 그 비녀 팔 생각 없니? 돈이 꽤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니. 이건 그냥 간직하고 싶어요. 연하에게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비녀를 알고 있던 것 같은 친숙함이었어요. 기방에 돌아온 연하는 밤에 혼자 있을 때 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서 비녀가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이 신비로웠어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머리에 꽂아 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평소보다 고상해 보였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기방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고을 사또의 조카라고 하는 윤찬이라는 젊은 양반이었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남자였습니다. 어제 절에서 뵈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윤찬은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연하의 머리에 꽂힌 비녀를 보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비녀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장안사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왜 그러시나요? 윤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생전에 쓰시던 것과 꼭 닮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얻으신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하는 비녀를 발견한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찬은 연하의 말을 들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해 볼 일이 있습니다. 윤찬은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찬의 부르심도 없이 관아에서 포졸들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연하라는 기녀가 누구냐? 그게 접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도둑질 혐의로 관아에 동행해야 한다. 기방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김마님은 놀라며 달려왔어요. 무슨 도둑질 말씀입니까? 우리 연하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귀한 비녀를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그때 춘향이와 월향이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연하가 절에서 비녀를 훔쳤어요.
저희가 직접 봤습니다. 연하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언니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께서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춘향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몰래 주워서 숨긴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다 들었어. 연하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포졸들을 따라 관하로 가야 했습니다. 기방의 다른 기녀들은 수군거리며 연하를 바라봤어요. 관아에 도착한 연하는 사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울었어요. 내가 장안사에서 비녀를 훔쳤다는 것이 사실이냐? 아닙니다. 어른,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침착하게 자신이 겪은 일을 설명했습니다. 비녀를 발견한 경위부터 스님께 물어본 일까지 차근차근 말했지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안사의 늙은 스님이 관아에 나타난 것이었어요. 사또 어른, 이 여인은 무죄입니다. 스님은 연하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비녀는 오래전부터 절에 있던 것이고 자신이 직접 연하에게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누가 허위 신고를 한 것이냐?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방으로 돌아온 연하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김마님은 연하를 불러 말했어요. 연하야, 너는 이제 여기 있을 수 없겠다. 마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소문이 났으니 손님들이 꺼려할 거 아니냐. 장사에 방해가 돼. 연하는 결국 기방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10년을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거리로 나선 연하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빈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며 떠돌았지요. 배가 고프면 장터에서 바느질을 해주거나 글을 써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아가씨, 편지 좀 써주세요. 이름은 뭐라고 하실까요? 연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록 처지는 어려웠지만 자신이 배운 글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윤찬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윤찬은 연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이런 곳에서? 기방에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요. 윤찬은 한참 동안 연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삼촌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며칠 후 연하는 사또 댁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비록 기녀에서 시녀가 된 것이지만 연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사또 댁의 다른 하녀들은 연하를 곱지 않게 봤습니다. 특히 선임 하녀인 복녀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기생 출신이 감히 양반 댁에서 일하겠다고? 분수를 모르는군. 복녀는 일부러 연하에게 어려운 일만 시켰습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게 하거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를 시키는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복녀는 다른 하녀들과 짜고 연하의 금비녀를 몰래 훔쳐 숨겼습니다. 내 비녀가 없어졌어요. 연하가 말하자 복녀는 시치미를 뗐어요. 비녀? 무슨 비녀 말이야? 하녀 주제의 비녀를 차고 다니면 되겠어? 연하는 알았습니다. 복녀가 숨긴 것임을. 하지만 담담히 말했지요. 그것은 이제 제 것이 아닙니다. 연하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복녀를 당황시켰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는 연하의 모습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거든요. 한편 사또의 부인과 큰 며느리는 연하를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다도를 시키고 복잡한 예법을 요구했지요. 연하야, 차를 한번 끓여보거라. 예, 마님. 연하는 정 훈장에게 배운 예법과 책에서 본 다도 지식을 활용해 정성스럽게 차를 끓였습니다. 물의 온도를 맞추고 차잎을 우려내는 시간까지 정확히 지켰어요. 사또 부인은 연하가 끓인 차를 마시며 놀랐습니다. 이 맛이 어디서 배웠느냐? 책에서 본 것을 따라 해보았습니다. 큰 며느리도 연하의 예법을 보며 감탄했어요. 비록 기생 출신이지만 연하에게서는 천박함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그 즈음 집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찬이 정운한 양반댁 규수가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이를 어쩌나. 혼례를 앞두고 이런 일이.
사또 부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윤차는 이미 30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다시 혼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윤차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윤찬의 방 앞에 차를 가져다 놓았어요. 도련님,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연하, 고맙소. 윤찬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윤찬이 사또에게 찾아갔습니다. 삼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하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사또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기생 출신과 혼인한다고? 연하는 다릅니다. 품행이 단정하고 학식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또는 처음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말이 되겠느냐? 하지만 집안 어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윤찬의 할머니인 노부인이 나선 것이었어요. 이제 여인 하나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그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서도 바르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봤지 않으냐. 큰아버지도 동조했습니다. 연하는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인품만큼은 어느 양반댁 교수보다 낫소. 게다가 찬이가 마음을 정했다면 우리가 막을 이유는 없지 않소? 결국 사또도 마음을 돌렸습니다. 연하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어요. 도련님, 저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하, 당신이라면 할 수 있소.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혼례 날이 정해졌습니다. 비록 소박한 혼례였지만 연하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혼례를 앞둔 밤, 연하는 그동안 간직해온 금비녀를 꺼냈습니다. 복녀가 숨겨뒀던 것을 다른 하녀가 몰래 찾아다 준 것이었어요. 연하는 비녀를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비녀 하나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다니. 혼례날 연하는 그 금비녀를 머리에 꽂지 않고 손에 들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사또가 조용히 연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연하야, 그 비녀 말인데. 예, 어른. 사실 그것은 내 어미의 물건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어머니의 것이라고요? 내 형수가 평민 출신이었는데 손녀를 낳자 집안에서 숨기듯 멀리 보냈다고 하더구나. 그때 형수님이 마지막으로 간직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 비녀였어.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습니다. 형수님의 딸,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연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했지. 그래서 이름도 연옥이었고 혹시 내 어머니 성함이 연옥 맞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연옥이었어요. 연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던 어머니의 흔적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연하는 우리 집안의 핏줄이군요. 윤찬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핏줄이 어떻든 상관없어. 연하는 이미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니까. 사또의 말에 연하는 더욱 눈물을 흘렸지요. 혼례가 끝난 후 연하는 며칠 동안 복잡한 마음을 달래지 못했습니다. 기생에서 양반댁 며느리가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어머니의 비밀까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윤찬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장안사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무슨 일로? 그 비녀를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윤찬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돌려주려고 하오? 그것은 당신 것인데. 아니에요. 그 비녀는 제게 할 일을 마쳤어요. 이제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며칠 후 연하는 윤찬과 함께 장안사를 찾았습니다. 그 늙은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아, 그때 그 기녀 아가씨로군요. 이제는 양반댁 부인이 되셨다니 축하드립니다. 스님, 이 비녀를 돌려드리러 왔어요. 연하는 조심스럽게 금비녀를 스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비녀가 없었더라도 저를 믿어준 이들이 제 복이었습니다. 스님은 비녀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오는군. 이 비녀는 참 신기한 물건이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거든. 다른 분들도 이 비녀 때문에. 그렇지, 내 어머니도 내 할머니도 모두 이 비녀와 인연이 있었단다. 이제 이 비녀는 다음 인연을 기다릴 것이야. 연하는 깊이 절을 올리고 절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양반댁 생활이 어색했지만 윤찬의 따뜻한 배려와 가족들의 관심 덕분에 점차 자리를 잡아갔지요. 연하는 집안의 하녀들을 대할 때도 예전 자신의 처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복녀에게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어요. 복녀야, 예전 일은 다 잊자. 우리 모두 어려운 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복녀는 처음에는 연하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하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복녀가 실수를 해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하녀들이 복녀를 따돌릴 때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몇 달 후 연하에게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어요. 정말입니까? 아이를 가졌다고요? 윤찬은 기뻐하며 연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첫 아이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또 부인도 연하를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생 출신이라며 못마땅해 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였지요. 연하야,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며느리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연하는 감사한 마음으로 몸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예전 기방 언니들을 생각했어요. 춘향이와 월향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김마님은 건강하실까? 아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정 훈장이었어요. 연하야, 정말 잘 됐구나. 내가 이렇게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될 줄은 몰랐다. 훈장님, 모든 것이 훈장님 덕분입니다. 그를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 훈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워낙 총명하고 노력했기 때문이야. 나는 그저 조금 도왔을 뿐이지. 정 훈장은 연하에게 책 한 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책은 여성들을 위한 교훈서야. 앞으로 아이를 키울 때 도움이 될 것이다. 봄이 되어 연하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또는 손자가 태어났다며 크게 기뻐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윤석이라고 하자.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다. 연하는 아이를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10여 년 전 기방에 팔려갔던 그 어린 소녀가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 것이었지요. 아이가 돌이 지나갈 무렵 연하에게 또 다른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기방 동료였던 화향이었어요. 언니, 정말 언니 맞죠? 화향이는 연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향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니? 언니, 정말 잘 됐네요.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보니까 꿈만 같아요. 화향이는 연하의 곁에서 뛰노는 어린 윤석이를 보며 감탄했어요. 이 아이가 언니 아들이구나. 정말 이쁘네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화향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방에 있어요. 춘향이 언니는 작년에 기방을 나와서 작은 장사를 시작했어요. 월향이 언니는 친정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렇구나. 모두들 제 길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다. 화향이는 연하를 부러운 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복을 주었어요.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이 온 게 아니라 나도 복이 될 수 있었던 거겠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 그런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겼어. 그게 진짜 복이었던 것 같아. 화향이는 연하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럼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너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포기하지 마라. 연하는 화향이에게 돈을 조금 주며 말했어요. 이걸로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봐. 기방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 언니, 고마워요. 화향이가 돌아간 후 연하는 마당에서 노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기방에 팔려간 것도, 금비녀를 발견한 것도, 그리고 윤찬을 만난 것도 모두 우연 같았지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윤찬이 돌아와서 물었어요. 오늘 손님이 다녀갔다면서요? 예전 기방 동료가 왔었어요. 근황을 묻고 갔답니다. 그랬군요. 당신이 예전 일들을 잊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윤찬은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몇 년이 더 흘러 윤석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연아는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무엇으로 할까요? 연아가 물었을 때 사또가 대답했습니다. 연이라고 하자. 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니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꽃처럼 아름답게 자라길 바란다. 연아는 딸을 안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처럼 어려운 길을 걷지 않도록 잘 키우리라고. 어느 날 연아는 아이들과 함께 장안사에 기도를 올리러 갔습니다. 그 늙은 스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젊은 스님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스님, 예전에 여기 계시던 늙으신 스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 그분 말씀이십니까? 작년 겨울에 편안히 열반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떤 말씀이요? 금비녀가 다음 인연을 찾아갔다고 이제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석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비녀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비한 물건이었단다. 저도 그런 걸 가질 수 있어요? 연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비녀 같은 것이 없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그 자체로 신비한 힘이 된단다. 그렇게 연아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가끔씩 예전 기방 동료들의 소식을 듣기도 했지만 모두들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연아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기생에서 양반댁 며느리가 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금비녀에 얽힌 이야기까지. 하지만 연아 자신은 그런 소문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느 봄날 연아는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꽃 연못에는 새로운 연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연꽃이 정말 예뻐요. 연희가 신기한 듯 연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혀지지 않는 꽃이란다. 연아는 딸에게 말해주며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윤찬이 연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저야말로 그래요.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아의 아이들이 자라고 또 그들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연아의 이야기는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갔지요. 할머니는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손자가 물으면 연아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지. 연아의 금비녀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이에요.